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000일을 넘어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종전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이 종전안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의미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전안과 실제 전선 상황, 그리고 양측의 국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논란의 중심인 트럼프 종전안부터 보겠습니다. 11월 27일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종전안은 총 28가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0월 중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가 푸틴 대통령 최측근인 키릴 드미트리예프를 미국 마이애미에서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러시아 측이 제시한 계획이 논의됐고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28개조 평화안으로 발전한 겁니다. 핵심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바로 트럼프 특사가 우크라이나 측에 동부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고 러시아와 협상하라고 제안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라고 전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동부 돈바스, 남부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약 20%에 해당해요.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급 안보 보장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결정적 공동 군사 대응과 즉각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나토 정식 가입은 아니고 미군도 직접 배치하지 않겠다는 조건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반발이 거셉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랑스, 영국, 독일 정상과 통화하며 미국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미국 편을 들지 않고 있어요. 트럼프는 처음에 10월 27일까지 종전안을 수용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지만 결국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그는 최종 시한을 정했지만 일이 잘 풀리면 연장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종전안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전선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본론인 현재 전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겠습니다. 11월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계속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전황 정리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매일 평균 2에서 3개 마을을 점령하고 있어요. 특히 돈바스 지역의 핵심 도시들이 러시아군에 포위되고 있습니다. 포크로프스크, 쿠라호베, 토레츠크 등 주요 거점들이 러시아군의 공세에 밀리고 있어요. 이들 도시가 함락되면 우크라이나 동부 방어선이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군 동부 집단군과 중부 집단군이 협공하며 서진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루한스크에서 하르키우로 전장이 이동하고 있고 자포리자 지역에서도 공격 빈도가 크게 늘어났어요.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2022년 9월 발라클리아와 헤르손에서 방역에 성공한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영토 탈환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우크라이나군이 밀리고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력 차이입니다. 러시아 인구는 약 1억 4천만 명이지만 우크라이나는 약 4천만 명에 불과해요. 러시아 GDP는 약 2조 달러인 반면 우크라이나는 약 2천억 달러로 10분의 1 수준입니다. 군사력 격차는 더욱 압도적입니다. 러시아는 핵무기를 포함한 세계 2위 군사 강국이고 방위산업이 완전히 자립돼 있어요. 전차, 전투기, 미사일, 탄약을 자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의 무기를 서방 지원에 의존하고 있죠. 더 구체적으로는 첫째,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3년 이상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인력 손실이 막대해요. 징병 연령을 낮추고 강제 징집을 확대했지만 러시아의 압도적인 인구 우위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탄약 부족이 결정적입니다.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통과를 수개월 지연시키면서 탄약 공급이 끊겼어요. 포탄이 부족해 러시아군의 공세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셋째, 방어선 붕괴의 연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거점이 뚫리면 옆 거점도 포위 위험에 빠지고 결국 후퇴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요. 넷째, 러시아군의 전술 변화입니다. 초기에 무모한 대규모 공세 대신 소규모 부대로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전술로 전환했어요. 우크라이나군을 소모시키면서 서서히 영토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양측의 사상자 규모를 보겠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는 2025년 6월 기준 러시아군 사상자를 약 95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중 25만 명이 사망했어요. 우리나라 조선일보는 양측 100만 명 사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방정보국은 2023년 러시아군 하루 평균 사망자가 300명이라고 밝혔어요. 현재 추세라면 러시아군 사상자가 100만 명을 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공식 발표가 없지만 CSIS는 사망자 6만 10만 명을 포함해 약 40만 명으로 추정했어요.
민간인 사망자는 UN 발표 기준 12,000명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피해도 천문학적입니다.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 복구 비용을 약 4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580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GDP의 3배가 넘는 규모예요. 주택의 약 30%가 파손되거나 완파됐고 경작지의 20%가 사용 불가능해졌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약 600만 명이 국외로 피난했고 650만 명이 국내 실향민이 됐어요.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집을 잃은 겁니다. 러시아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러시아가 전쟁 비용으로 연간 약 2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GDP의 약 13%예요. 이제 양측의 최신 정치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지가 크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10월 13일 키이우 국제사회학연구소 여론조사 결과 젤렌스키 지지율은 60%지만 재집권 찬성은 25%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종전 후 그의 진로에 대한 여론입니다. 응답자의 36%는 그가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했고 심지어 14%는 그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어요. 그가 정계에 남아야 한다는 응답은 41%에 그쳤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부패 스캔들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전시 상황을 악용해 부패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국가반부패청 독립성 훼손 시도입니다. 젤렌스키는 2025년 초 국가반부패청장을 해임하려 했습니다. 국가반부패청은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독립기관인데 젤렌스키가 자신의 측근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청장을 해임하려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 있었던 느낌이죠.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내는 물론 유럽연합과 미국도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국가반부패청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에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결국 젤렌스키는 한 발 물러섰지만 정치적 타격이 컸습니다. 또 다른 스캔들은 군수품 조달 비리입니다.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고위 관료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일부 관료는 시장 가격보다 두세 배 비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여러 고위 관료들이 사퇴하거나 해임됐지만 젤렌스키 대통령 자신도 이런 부패를 묵인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전쟁 중에 서방의 지원금이 부패로 새어나간다는 사실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서방 국가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감사를 강화하고 있어요. 일부 의원들은 부패한 정권에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며 지원 중단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시 계엄으로 선거가 연기된 상태인데 전쟁이 끝나면 곧바로 대선을 치러야 해요. 하지만 현재 지지율과 부패, 스캔들로는 재선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견고합니다. 푸틴은 5선에 성공하며 최소 2030년까지 집권할 수 있게 됐고 득표율은 역대 최고인 87%에 달했어요. 전쟁 와중에도 고유가 등에 힘입어 러시아 경제가 선방했고 실제로 지난해 3.6% 성장했습니다. 푸틴은 2024년 12월 연말 기자회견에서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전선에서의 우위를 자신했어요. 시간은 러시아 편이고 푸틴이 종전 협상에 쉽게 응할 리 없습니다. CNN은 러시아가 협상 와중에도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습하고 있어 여전히 휴전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어요.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최대한 영토를 점령한 후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국 트럼프의 종전안이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의미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선에서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는 한국전쟁과의 비교도 의미가 있습니다. 72년 전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도 정전협상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과 타협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어요. 이 조약으로 한국은 미국의 안보 보장을 받아 70년간 평화를 유지하며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힘들지 모릅니다. 영토를 일부 포기하는 대신 나토급 안보 보장을 받아 재침략을 막고 서방의 지원으로 재건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전쟁에서 너무 큰 피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100만 명이 넘는 군인이 죽거나 다쳤고 수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도 발생했어요.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20%를 잃었고 러시아는 경제 제재와 고립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국방과 평화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 국제 정세를 주시하시고 큰 흐름을 파악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